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입니다. 제54회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북일 관계, 세계 핵심 현안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법 모색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을 학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오신 오른쪽에 장영주 박사님은 리츠메이컨 대학교 동아시아 평화협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십니다. 장 박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는 이 분야의 최고 한국 전문가 6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자님들을 연장자 순서대로 소개드립니다. 우선 오른쪽에 이상수 박사. 그 다음에 이상수 박사는 현재 제주평화연구소 초빙연구위원으로 계시고 그 상세한 그 바이오 데이터는 자료 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왕선택 박사, 지금은 서강대학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로 계십니다. 왕선택 박사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섭섭하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네, YTN에서 오랫동안 북한 연구하시고 여러 언론인 가운데 내가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왕선택 박사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내가 또 가장 좋아하는 우리 북한 연구의 정성정 박사님. 정성정 박사는 현재는 세종연구소 부소장 겸 또 통일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정성정 박사님. 네. 그다음에 우리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전 통일부 차관이시고 대진대학 겸임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박사님. 자, 보시고. 자, 우리 이제 오른쪽에 우리 박창근 박사님.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처음 오시지만은 우리 국민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은주 박사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자주 모실 테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주 박사는 하고 우리 박창근 박사한테는 나중에 또 우리 포럼에 발표를 좀 나중에 부탁할 테니까 그때 한번 와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스텝 멤버는 우리 김한솔 사무국장님밖에 없어서 소개드립니다. 자, 우리 김한솔 국장님은 현재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ABD
all but dissertation 지금 논문 쓰고 있어가지고 크게 기대되는데 논문 끝나면은 내가 우리 포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서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또 논평을 받아가지고 좋은 저서로 이제 출판돼서 북한 전문가로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한솔 국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자, 그러면 이제 주제 발표자 우리 장영주 박사께서 발표를 먼저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론에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45분에서 50분 동안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강의하는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뭐 딱딱한 학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오디언스를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서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서서. 서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예. 나는 이쪽에서 강의 들으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리츠메이칸 대학교 장영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함께하는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그 곽대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발표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여주신 여러분께서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가 세계 핵심 현안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법 모색이라고 정한 바 제 나름으로 어떻게 북일 관계를 논의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북일 간의 기본 이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문제 제기 그리고 연구 목적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의 핵심 현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일본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발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는 제가 미리 드린 발표 논문의 구성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일 간의 기본 이제로서 세 가지가 꼽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나치 문제 그리고 과거사 청산 문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로서 이 북일 간의 중요 교섭 결과로 90년의 3당 공동선언 그리고 2002년의 평양선언 그리고 2014년의 스톡홀름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으며 이 상황에 비추어서 양국 관계의 재정리 그리고 현 국제 정세를 감안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접근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오늘 연구 목적은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외교적 제반 현안의 재정리 그리고 둘째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정책 제시입니다. 우선 핵심 현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탈긴정기 북일 관계 역사적 전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북일 간에 맺어진 중요 문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3당 공동선언, 둘째로 평양선언, 셋째로 스톡홀름 합의입니다. 먼저 90년에 합의된 3당 공동선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공동선언의 접근의 배경인데요. 이거는 말할 것 없이 탈냉전기 데탄트가 있었고 둘째로 카네마르 방북단의 평양 방문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평양 방문 시 가이부토시키 총리의 친서를 함께 김일성 원수에게 드렸고 방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교 정상화 교섭의 협의 그리고 둘째로 제18 후지산마루 어선의 선장과 기관장의 석방 교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당 공동선언은 1990년 9월 28일에 맺어진데요. 그 여기에서는 주로 5가지의 현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일본의 공식 사죄와 보상, 그리고 통신위성의 이용과 양국 간의 직행 항로의 개설, 제1조선인의 법적 지위 보증, 그리고 그리고 국교 수립, 재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3당 공동선언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 정식적인 정부 간의 합의가 아니라 그 정당 간의 합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본 측은 자민당하고 사회당이 함께 합쳐서 이 3당 평양 방문을 했고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사인한 서명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그 국교 정상화 협의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2번 진행되었는데요. 그 3분의 2가 되는 8번이 91년부터 92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3회 협의에서 일본이 핵 문제와 이은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이은혜 문제는 그 일본에서 납치됐던 타구치 야에코 씨의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 아래 이 이은혜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이 2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일본 입장으로는 핵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수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듬해도 협상을 지속했으나 핵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한 거듭 발언에 인하여 제8회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7, 8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말씀드리자면 이 기간에서 먼저 제1차 핵위기가 있었고 그때 그 이후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듬해 95년에는 캐도 지원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계속 이어서 일본은 식량 지원도 했고 그렇다가 97년에 납치 문제 보도가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98년 테포동 미사일 발사라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교 정상화 협의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 2000년입니다. 이것은 그 북미 간의 공동 성명이 채택된 2000년과 시기가 겹칩니다. 하지만 제12회 그 이듬해 2002년인데요. 제12회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이 해결을 요구하는 데 대해 그 발언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 중단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렇게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일 간의 본격 협상은 이 시점을 계기로 마치 코이즈미 정권이 시작된 타이밍이기도 했고 이 코이즈미 정권이 대북한 과거 청산에 대한 위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실제 협의는 당 대 당의 협의부터 외무성 중심의 실무자 협의로 옮겨갑니다. 동시에 있었던 일이 우라늄 농축 위협입니다. 그에 인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악화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7일 날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평양선언을 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으로 납치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인정을 했는 것에 인해 여태까지 위협으로 간주됐던 이 납치 문제라는 현안이 실질적인 외교 문제로 변화된 계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양선언에서는 양국이 우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합의되고 일본 측으로는 과거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고 국교 정상화 후 경제 협력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현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겠다. 이것은 즉 납치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국이 핵 문제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납치 피해자 이어서 2달 뒤에 납치 피해자들의 이듬달 10월 달에 피해자들의 귀국이 이룩해집니다. 근데 그 납치 문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인원수가 17명입니다. 그중 5명이 생전에 있다고 하고 그 5명이 2002년 10월 달에 2주일 동안의 일시 귀국으로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5명의 피해자들은 북한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일본 정부를 통해 북한에 남겨온 자식들의 송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간 일본 여론의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즉각 전원을 살아있는 채 귀국시켜라는 목소리로 큰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 후 2004년에 북한이 첫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8명이 사망, 2명이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힙니다. 사망한 8명에 대해서는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추후 서류는 날조된 것이 드러났고 동시에 2004년에 5명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도착하고 구출이 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망으로 알려진 그 납치 문제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시의 유골이 가짜로 알려짐으로 여론의 반발이 더욱 심해졌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일본 여론이 결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협의는 6차 회담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납치 문제가 교섭 상태에 빠지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2002년이라고 나왔는데 201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에 스톡홀름 합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좀 공백 기간이 있긴 하는데요. 이 북끼리 재접근을 하게 된 배경이 아베 정권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북일 간의 관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발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가족회 중심 멤버들이 고령화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깊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남 관계가 악화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합의는 2014년 5월 26일부터 28일 동안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협의에서 이루어졌던 합의인데요. 이것은 아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합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일본인들에 관한 재조사를 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일본은 독자 제재 해제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도 결국 북한의 2016년 1월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다시 재개되면서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3가지 주된 합의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핵심 현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현안으로 납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납치 문제는 양자 간의 문제입니다. 그 사건 배경 및 납치 문제의 중요성인데요. 이 부분은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왜 납치 문제가 일본은 가끔씩 안보 문제보다 중요시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치 문제 배경은 그 발생 시기가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집중했었고
그때 그 당시 납치의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국회 정치인의 인식들은 거기에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50년 지났다가 1988년에 가지야마 세이로크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납북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10년 뒤 97년에 어떤 일본 기자가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납북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납북이 되고 북한에서 살아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그래도 제1차 핵위기 그리고 핵위기가 있었고 그동안 그 국교 정상화 협상이 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라는 것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피해자가 17명 있고 그중 5명이 기부를 했고 그 납북 가능성 해당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논문에도 실은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 오렌지 색깔의 라인이 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표시하는데 이거는 항상 월세입니다. 그 2000년도 초반은 항상 90% 가까이 왔다 갔다 했고 항상 국제사회가 우려로 생각하는 안보 문제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으로 이어진 배경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후 평화주의를 표방해온 나라이고 그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의식을 크게 바꾸게 한 국가적 위기였다는 점에 있고 그 피해자들이 다 일반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일반 시민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북 인식이라는 게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납치 문제에 대한 협상의 역사적 전개를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상규명과 조사입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진상규명과 조사를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2명 피해자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입국 기록이 없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8명 사망자인데요. 6명은 사망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날조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고 남은 2명은 요코타 메구미 마츠키 가오루 씨 이 2분인데요. 그 2분의 유골을 전달했는데 유골은 일본 감정에 따라 가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네이처 잡지에서 위혹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일본 공식 입장은 유골은 가짜다. 이것은 현재도 변화 없습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국내에 격한 반발이 또 발생했습니다. 결국 북한 입장으로는요. 이동안 배운 게 무엇이냐면 북한 입장으로는 국가 원수의 사과가 있었고 일본이 요구하는 재조사를 실시했고 일본인 조사당을 수용했고 조사위원장 면담,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 면회, 허용 등등 많은 양보를 보여줬는데 결국은 일본 여론의 반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성과는 정무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본은 납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상 규명과 조사는요, 지금도 일본이 계속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납치 문제 국제 문제화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국제 문제화하려 하는 시도를 하려 하는 건데요. 이 납치 문제에 둘러싸고 이 과정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시동했는데요. 여기서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6자 간의 공동 과제로 할 노력을 보입니다.
그 핵미사일 문제와 나란히 납치 문제 해결이 국조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6자 회담의 틀에서의 북일 교섭은 납치 문제가 주된 위제로 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이 과정에 일본은 독자 제재 발동 제도를 착실히 준비해 갑니다. 한편으로 북한 입장은 6자 회담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인식했었고, 납치 문제를 우선하는 일본 측 자세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비핵화 교섭에 주력했습니다. 결국 양국은 균형이 안 잡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6자 회담이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본 정권이 아베 정권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은 점차 강경 자세를 보입니다. 먼저 모든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 조건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에 북한 ICBM 발사 후부터 계속 준비했던 독자 제재를 발동하게 됩니다. 또한 2007년에 합의된 중류 제공의 역할을 거부하기도 하고, 미국에 대신한다는 그 중류 제공을 대신해 준다는 상황에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간 일본이 원하는 것들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고 하며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인식을 거듭 표명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입장의 대폭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치 문제를 둘러싼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자 회담에서는 계속 북일 관계는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 후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었지만 후쿠다 정권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양자간 문제와 다자간 문제의 분리를 시도합니다. 후쿠다 정권은 일본인 제조사 그리고 경제 제재 일부 해제라는 제안을 북한 당국에 했고, 이에 북한이 합의하여 제조사 실시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입장을 제조사로 4년 만에 변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다 정권의 접근법은요, 어쩌다 보니까 스톡홀름 합의회로의 중요한 기초를 구축했다고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스톡홀름 합의는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아베 정권의 성과로 당연히 보이는데, 이 기초를 마련한 게 이 후쿠다 정권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의 거듭되는 정권 교체 그리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휘둘려서 양국 관계는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가족회,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 그 일본어로서는 스쿠카이라고 하고 한국말로서는 아마 말이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스쿠카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체들이 거듭 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게 됩니다. 아소와 하토야마 간 정권에서 계속 동일한 상황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노다 정권으로 바뀌면서 북일 관계는 대화 재개라는 약간의 진전을 보입니다. 이거는 2012년 8월에 적십자 회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달에는 납치 문제를 둘러싼 협의에 북한이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 쪽에 그 박스에 담긴 내용인데요. 정부 간 협의에서 송일호 대사가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 대신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만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대화 자세를 내비쳤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북한이 태도를 바꾼 요인으로서는 만성적인 경제 침체, 식량 부족 아래에서 북한은 국내 정세 안정화에 주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로켓 발사로 인한 제재 강화와 미국과의 229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변수들이 일본과의 협의에 가치를 준 것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노다 정권에서는 그 이후 성과를 거두지 않는 아베 정권으로 교섭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베 강경파로 알려지는 아베 정권, 아베 총리는요,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즉각 귀국, 진상 규명, 납치범의 성환이라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표명하면서 물밑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교섭 체계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밑 교섭으로는 2013년 5월에 이지마 이사오의 비밀 방북이 있었고, 그 이듬해 3월달에 두 차례 적시자 회담 납치 문제 협의 체계를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월달에 스톡홀름 합의로 이어집니다. 한편으로 북한 국내 정세인데요.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동하면서 대외적으로는 3차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진행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남북 대미 관계를 두고 경제 지원을 최종 목적으로 다시 한번 일본과 협상에 해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톡홀름 합의가 채택되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후쿠다 정부가 제시한 제조사와 일본 제재 해제의 원칙에 따른 합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인물들을 납치 피해자와 실종자 조사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신뢰를 가졌고 조사 시작의 타이밍에 독자 제재 해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과 한국은 일본이 과도하게 북한에 기울이는 것에 우려를 보이면서 한일 협력과 대북 협의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 빨간 글씨로 쓴 동시병행 조사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 동시병행 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추후 문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자, 그럼 1년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납치 문제를 우선하는 일본과 조사를 동시 병행적으로 하려 하는 북한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간 북한은 생존자 2명 발견에 대해 일본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특히 일본 측은 요코타시를 중심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에 관한 새로운 보고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후 북한은 조사 계속을 통보하고 보고가 거의 완료됐다는 연락을 하되 일본 측이 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정이 이루지 못한 상황에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일본은 제재를 복원 강화하면서 제재 해제는 납치 문제, 부활은 핵 문제라는 모순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북한은 조사위원회 해체를 일본에 통보하면서 합의 이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치 문제는 양자 간 문제이면서도 일본이 다자 간의 문제로 한 단계 올림으로써 양자 간으로 다루려는 북한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그 후 일본은 납치 문제를 양국 간 문제로 분리하고 독자적인 제재 완화도 단행했지만 결국은 제재 부활에 있어서는 납치 문제가 아닌 핵미사일 문제를 연계시킨다는 모순되는 논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현안 두 번째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양자 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보상 문제는요, 판견적 그리고 구조적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 문제는 북한에 있어서는 국교 정상화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지원이라는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대전제로서 경제 지원 형식의 보상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방식과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 어려움으로 외부적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와 핵개발 문제, 즉 미일 동맹 맥락에서 볼 때 대북 협상에서 제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경계심에 대해 어느 정도 일본 입장으로는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남북 관계 관련해서요. 그리고 구조적 어려움으로서는 우선 여태까지 협상에서 보상은 국교 정상화 이후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납치 안보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그런데 북한에게는 최우선인 이 보상 문제는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에게는 최종 이러는 대조적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일본 입장으로는 이 보상 문제가 양자 간 문제이지만 마지막 단계로 오는 해결되는 문제고, 납치 문제가 앞서가는 바람에 가끔씩 안보 문제와 동등시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현안 세 번째로 안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안보 문제는 핵미사일 문제인데요. 이것은 양자 간이 아니고 유일하게 다자 간의 현안입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대북 위협 인식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평화국가의 위상을 수립했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이 마주친 전환점으로서는 98년 8월 31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인식이 되냐면 일본 98년에 미사일 발사는 일본 상공을 넘어 탄두가 산리구 앞바다에 낙하했다는 사실이 있고, 이것은 일본 전역이 사정 범위라는 것을 증명했던 케이스로 간주됩니다. 그 이후로는 국방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강화됐고, 이는 팩3 등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도입 등 방위 체제 구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인데요. 미국이나 한국, 중국만큼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보 문제와 연결된 제재가 납치 문제 진전을 위해 완화되어 지나친 대북 양보로 이어지지 않게끔 일본 입장으로는 한미 일과 조정이 필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왔던 핵심 현안을 바라보면서 북일 관계 현 위치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에 들어서면서 일본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흐름에 형성하려 했는데요. 일본은 평창 올림픽에서 아베 총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에게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 등 다양한 기회와 수단으로 북한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의사를 보이면서도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도 없다는 원칙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상회담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서 협상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납치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게는 납치 문제가 최중요 과제라는 점이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후퇴시키기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납치 문제를 가지고 유자 회담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하지만 스톡홀름 합의에서는 독자 제재 해제 그리고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문제를 하도 우선하는 바람에 일본이 납득할 만한 진전을 제시해야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국교 정상화 협상상에 있는 핵미사일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제시한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전제인데요. 이것은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의 지나친 진전, 후퇴를 피하면서도 국내 여론에도 부응하는 아주 어려운 외교책으로 대북 협상을 일본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 지원을 노리는 북한에게는 북한 입장으로는 납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핵미사일 즉 대미 협상 문제가 놓여 있어 대일 협상의 한계점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황은 일본의 대북 레버리지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 특징을 바라보면서 협상 과제로서 제시하는 것이 납치 문제 해결의 재정의입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지만 스톡홀름 합의에 있는 조약 과정에서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된 경우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 항목에 부합하도록 모든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합의에서 마련된 일본 측의 조사에 대한 북한의 협력 대세 그뿐만 아니라 발견된 일본인과의 면담도 포함시키고 일본 측의 면밀한 조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왔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조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제로서는 일본의 경제 지원 레버리지 회복입니다. 납치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은 이중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으로는 국교 정상화의 경제 지원까지 넘어야 할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북한 입장으로는 납치 문제 해결의 동기가 하락되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독자 제재 해제의 카드뿐만 아니고 국교 정상화와 경제 지원의 동시 협의, 무기 개발과 연계하지 않은 경제 지원 방식의 모색 등 좀 다양한 접근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대북 접근법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교착의 돌파구로서의 새로운 대가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이 안고 있는 제도적 제약은 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한미와의 협력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대북 레버리지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그 타개책으로서 제1단계부터 제3단계의 접근법의 제시를 하려 합니다. 제1단계로 조선인 문제에 대한 노력을 보이는 것. 이것은 제일조선인 문제에 대해서는 3당 공동선언 그리고 6자회담에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제일조선인 입장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일조선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본 국내 고등학교 수험료 무상화 제도에 일본의 정책이 있는데요. 그게 그 제도에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안하냐면 북한 입장으로는 제일조선인 특히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숙보라고 되어 있는데 숙소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작년 2025년 1월 달에 매해 전통적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이 북한에서 열리는 설맞이 공연에 초대되는데요. 코로나 사태 시기 이후로 2025년 1월 달에 겨우 이 제도가 부활됐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에서 온 조선학교 학생들의 숙소를 방문하고 아주 열렬한 환영의 말을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선학교에 대한 배려를 일본 정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의 장점은요, 일본 입장으로는 국내 정책의 범위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도 한미의 간섭이 최소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도 아니 되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으로 금방 이어질 수는 없으나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도를 모든 대화의 제일 단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지원군 감소의 데이터인데요. 여태까지 일본의 국내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조선학교 지방 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했던 경위가 있는데 이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계속 지원금을 내는 단체들의 수 자체가 감소 경향에 있고 아직 지원을 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은 있긴 합니다만 그 금액 자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하면 이거 일본의 헤이세 레이와 이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는 4년 전의 데이터인데요. 계속 감소세입니다. 그래서 이 제1단계를 거쳐서 제2단계로서 대화로부터 협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톡홀름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조치를 재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원 생존의 전제 조건을 제외하고 정보에 적극적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보고도 바로 거부하지 않고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로 인적 왕래 등의 제재를 해제하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다음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협상으로의 유도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제3단계로서 안보 문제로 협상을 확대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한미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안보 문제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만 제1, 제2단계 경험에서 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교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동시에 협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 개발과 연계하지 않는 경제 지원 모색 등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실마리는 납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납치 문제, 안보, 과거 정상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니까 실마리는 납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접근법으로서 제일 조선인 지위의 향상을 제안하고 타카이치 정비에 대한 기대는 가족의 스쿠카이든 국내 단체들이 주는 확고한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타카이치 정비 지금 한미와의 관계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북한의 한미일 관계 개선의 인센티브는 완전히 하락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북 외교를 추진했으면
북한의 정책 변화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